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2쪽인데요. 조세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 용어는 국세기본법에서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기본법이 있어요. 기본법. 국세기본법이고, 지방세 관련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이 있습니다. 재정 목적이 거의 비슷하죠.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국세의 기본법 목적,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위법 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가로부터 국세 처분을 받았다.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나 세금 못 내겠다.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또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 줄 쳐보세요. 거기 법률관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에 관한 관계가 권리관계가 되겠죠. 법률관계. 그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죠. 국세기본법을 만든 재정 목적이니까 그냥 보시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이게 이제 1조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고, 제2조는 우리나라 모든 법은 1조는 그 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2조는 그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가 몇 번까지 나와 있나요? 2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지방세 기본법의 목적에도 지방세 용어가 3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세 기본법이 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 전에 지방세 기본법도 만들어서 지방세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용어가 비슷합니다.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그 지방세의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용어가 비슷한데, 먼저 국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세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몇 가지가 있나요?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번에 소득세 중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양도소득세.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1번에 나오는 양도소득세와 4번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번이냐? 7번, 11번, 12번. 7번, 11번, 12번. 이것이 세 가지가 목적세죠.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됐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감각적으로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법. 세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세법은요, 경제를 모르고 회계학을 모르고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는, 법률을 모르고는 세법 공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조세만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세법을 접근할 수 있지만, 원래 세법은 정말로 어려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법도 개인과 국가와 국가기관 등이기 때문에 세법도 공법이 되겠죠.
여러분, 공적인 영역은 공법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법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이 국가 등하고 상대한다면 법률 관계가 개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공법이지요. 하나의 부동산 세법도 공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여러분 국세는 12가지 종목이 있죠. 이름이. 그리고 세율을 정하고, 세율을 정하는 법률과, 그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이렇게 다 국세는 세금 하나하나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 대한 징수법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는 제도, 면제라든가 감면해주는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간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못 내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세법이 방대합니까?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말한다. 거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조세범 처벌법.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검찰에서 조사할 때 세금 못 내는 것도 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해가지고 변호사가 세금 안 냈다. 조세포탈죄죠. 조세포탈. 바로 조세범 처벌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조세를 포탈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세포탈.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탈세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탈세액 있잖아요. 탈세, 포탈세액. 포탈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을 갈래? 아니면 포탈세액의 2배다. 만약에 내가 조세 포탈 1억 했다 그러면 2배가 얼마입니까? 2억 내야 된다는 거죠. 2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조세 포탈액이 말이죠, 3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니면 포탈세액의 3배의 벌금. 3배의 벌금.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5억을 포탈했다. 4억을 포탈했다. 4억. 그러면 3배면 12억을 추징하게 됩니다. 벌금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이 상당히 무거운 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조세범 처벌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세금 포탈하게 되면 어떻게 봐주겠지 하는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포탈세액의 2배, 3억 원이 넘어가면 포탈세액의 3배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우리 뭐 원천징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산세는 제외된다. 원천징수 의무자.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있어요? 회사는 사용자라고 하고요, 근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근로자는 임금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인데, 이렇게 소득을 받을 때 갑종 근로소득세를 띠죠. 갑종 근로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지급자. 근로자는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회사가 월급을 주면서 종업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띄워주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 사용자를 말합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띄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회사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띄는 그 자체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적으로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제외되는데, 자, 4번 보실까요? 4번하고 5번은 가산세와 가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와 가산금.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법이 정하는 대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산출한 세액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제외됩니다. 시험에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입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제외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의무는 꼭 필수 불가결하게 뭡니까?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대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만약에 제가 2016년 5월 8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양도했으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 7월 말,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무불이행 가산세입니다. 의무불이행 가산세 20%를 내게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0.3%짜리가 있습니다. 의무불이행 가산세. 법이 정하는 대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불이행 가산세,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40%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40%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게. 또 신고를 했는데 부당한 거래를 해놓고 과소신고했어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40%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20%가 되겠고, 부당한 무신고, 부당한 과소신고는 40% 같은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그러나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한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하는데 그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제외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산금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국세지요.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언제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날이 납부 개시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말경에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언제까지입니까? 납기가. 납부 마감일. 12월 15일까지가 납부 마감일인데 이때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3% 붙습니다. 이 납부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줍니다. 만약에 이제 1월 15일까지다. 이때까지 내면은 가산금이 안 붙고 하루만 지나도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3%가 붙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일로부터 계속 1개월이 지났다.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계속 안 냈다. 그러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1.2%씩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산금이 3%가 붙고요.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또 붙습니다. 1.2%씩. 몇 개월간? 60개월간 붙습니다. 60개월. 그러면 중가산금은 최고 72%가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산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거지요. 가산세는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붙는 게 가산세.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붙는 것이 가산금.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3% 붙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또 안 내면 매월 1.2%씩 60개월간 붙는 것이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체납처분비 별표시하시고요. 체납처분비. 자, 체납처분비입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나왔는데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을 압류, 줄쳐봐요. 압류,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과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역시 매각을 대행시키는 데 들어가는 줄쳐요. 수수료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 부동산을 국가가 뭐 하지요? 압류하지요. 압류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부상의 갑구에 압류라고 해서 압류하고요. 동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을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납이라는 건 세금 밀린 거지요. 밀린 것을 받기 위하여 처분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또는 매각에 들어가는 역시 수수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체납
체납처분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7번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지방세 기본법에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쓰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세 기본법에는 지방세가 11가지가 있는데 뭐 취득세법 없어요. 등록면허세법, 재산세법 없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지방세가 11가지 세목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8번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게 뭐지요?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과금은 사실은 세금이라고 볼 수 없죠. 국세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가산금도 아니고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공과금이라고 한다. 자, 9번, 10번에 9번에는 납세 의무자가 나오고요. 10번에는 납세자가 나오는데 이 용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여러분, 어느 게 범위가 클까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중에 어느 것이 범위가 클까요? 납세자가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납세자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 포함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월급 줄 때 갑정근로소득세 띄고 주잖아요. 그 사용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 의무자를 뭐 한다? 제외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함시킨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니 납세자의 범위가 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는 뭐 연대납세 의무자도 포함됩니다. 상당히 넓은 의미죠.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서 세금 내는 거요. 또 누군가가 세금 안 내면 누군가 대신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뭐 보증인도 세금을 내면 누군가가 보증 쓰잖아요. 그 보증인도 납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도 납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자가 범위가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여러분 제2차 납세 의무자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한다. 13번 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여러분, 과세기간은 우리 세법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기간인데 메모하세요.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한번 해볼까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그러니까 과세기간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기간인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또 1월 1일부터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출국했다면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1월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죽었다면 사망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입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는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뭐 이렇게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1기가 있고 2기가 있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그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종가세가 되겠고,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는 것이죠. 15번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우리는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정신고서가 되겠고요. 16번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법으로 정한 신고기한이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장도 세무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그 소속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 되겠고요.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 세관장, 여러분 세관장은 관세 받잖아요. 관세를 받으면서도 세관장이 국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 세관장과 소속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번 정보통신망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서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망.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이 전자신고입니다. 요즘은 다 직접 가서 종이에다가 자필로 적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 전자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마지막 20번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누구냐? 특수관계인은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혈족은 부의 관계가 혈족이고요. 인척은 배우자, 엄마의 친척이 인척이죠. 친족관계. 또 임원과 사용인의 연관관계, 또 주주, 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 그러니까 친족관계가 있거나 연관관계를 맺고 있거나 경영 지배관계를 맺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족, 인척, 그리고 임원과 사용인 등, 그리고 주주, 출자자 이런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세 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국세의 기본법 제정 목적과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 기본법 목적과 지방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교과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